아들이 된 들쥐. 옛날에 어느 부잣집 아들이 글 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자 다시 배울 때까지 글 공부에 전념하며 큰 깨달음을 얻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아들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가려고 하는 절은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야 하는 깊은 산 속에 있었죠. 아들은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조용하고 경치도 좋았죠.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절 앞쪽과 뒤쪽으로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간간히 들리는 풍경 소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았지요. 아들은 큰 스님을 찾아가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 스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자애로운 인상이었지요. 그래, 부모님은 모두 평안하신가? 이 절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큰 스님이 부모님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스님의 은덕으로 편안하십니다. 아들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큰 스님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 은덕이란 말이냐? 부처님의 은덕이라면 모를까? 그리고는 아들이 묵을 방을 안내해 주셨지요. 그날 이후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스님과 아침 예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절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과 씨름을 하며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지요. 공자왈, 맹자왈, 도룡이 글 읽는 소리는 가끔씩 울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절간을 맴돌았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큰 스님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왔구나. 글 공부에 방해될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혹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일지도 몰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서 읽어보아라. 아들은 큰 스님에게 편지를 받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할아버지의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편지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니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행여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벌써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편지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군수님,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몸이 위중하다 하시니 제가 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아들이 엎드려 말하자 큰 스님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아들은 큰 스님께 합장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아들의 마음도 자꾸만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아들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온 사실도 깜빡 잊고 있었지요.
어머님, 아버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계신데 그 옆에 낯이 익은 사내 아이가 한 사람 더 서 있는 것이었어요. 키는 아들만 하고 얼굴과 나이도 아들과 비슷해 보였지요. 너는 웬 놈이냐? 마당에 서 있던 사내 아이가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아들이 또 있네?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요. 어이쿠,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지? 아버지도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가짜 아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아들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길래 내 행세를 한단 말이냐? 진짜 아들이 가짜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너야말로 어찌하여 내 행세를 하는 것이냐? 가짜 아들도 물러서지 않고 진짜 아들에게 되물었어요. 무엇이라고? 나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아들이다. 요망한 것,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아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아들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아들이다. 쏙 물러가라.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우자 난처해진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허허,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대감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우리 아들인지 가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무슨 방법이 없겠소?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 아들은 이가에 점이 하나 있고 손목에도 사마귀가 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 모두 입가에 점이 하나씩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는 것도 똑같았지요. 거기에다가 걷는 모양이나 목소리도 똑같아서 누가 진짜 아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래서야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 턱이 있나? 아버지는 쯧쯧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옳지, 대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머니는 대감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두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할아버님의 함자를 동시에 말해보거라. 옳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아들이 모두 똑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 형제가 몇이냐? 내 생일이 언제인지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두 아들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버지는 한숨만 나왔지요.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진짜 아들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아버님의 편지는?
절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진짜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자 가짜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편지는 진짜 아들이 책상에 놓고 온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했지요.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가짜가 보여준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인 것을 확인하고는 가짜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네, 이놈! 이것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의 탈을 쓰고 날 속이려고 드느냐? 쏘 물러가지 못할까? 아버지는 진짜 아들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어머님, 아버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아들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절로 돌아갔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천근이나 되고 만근이나 되었지요. 아들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들은 집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큰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그놈은 진짜 도깨비나 잡귀신이 분명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 스님은 아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끌끌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텐마루 밑에 살던 커다란 들쥐가 보이지 않더니 끝내는 일을 치르고 말았구나. 허허, 요망한 미물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하다니. 아들은 스님이 하시는 말뜻을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무엇이며 들쥐는 또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쥐가 함부로 버린 너의 손톱, 발톱을 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편지도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가 가져간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큰 스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곳간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 너로 둔갑한 들쥐에게 고양이를 던지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니라. 큰 스님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를 혼내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셨습니다. 큰 스님의 말을 들은 아들은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것이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고양이를 아는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요망한 것,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아들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자 가짜 아들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지요. 아니, 저 가짜놈이 또 왔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가짜 아들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인들은 부랴부랴 진짜 아들을 내쫓으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내가 누군 줄 모른단 말이냐? 물러거라.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짜 아들에게 다가가 고양이를 풀어놓았지요. 순간 가짜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당장 저 고양이를 내 앞에서 치우거라. 어서. 가짜 아들이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짜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뛰어올라 가짜 아들의 목을 콱 물었지요. 안 돼! 저리 가란 말이야! 가짜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들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어요. 저럴 수가! 내 아들이 쥐였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오던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 아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요물은 제가 아니라 저로 둔갑한 들쥐였습니다. 제가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저로 둔갑해서 아버님이 보내신 편지를 가지고 두 분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아들, 어서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거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아들을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잘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말 못할 양반. 옛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땡볕이 내려지는 오후라 나그네는 몹시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 잠시 들렸다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갈 참이었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마을이 있을까? 나그네가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때마침 맞은편에서 선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옳다 하고 생각했지요. 나그네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말 좀 물읍시다. 그러자 말 탄 선비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멀쩡히 잘 가고 있는 말을 왜 물어본단 말이오? 나그네는 선비의 엉뚱한 대답에 당황했어요. 선비가 자기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생각이 들었지요. 옳지, 내가 느닷없이 가는 길을 막고 서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그네는 공손하게 길을 비켜서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길을 막아서 미안하오. 나는 다만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얻어 마실 곳이 어디 있나 물어보려던 참이었소. 그러자 이번에도 선비는 말 위에 서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그랬다는 것이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목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선비의 얼토당토 않는 대답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났죠. 선비가 긁게나 읽는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 같았거든요.
머리에 갓 쓰고 말 타고 다니면 다 양반인가? 양반이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화가 난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참으로 무거워 보이네요.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오? 나그네는 선비가 거들먹거리는 것을 비아냥거리듯이 물었지요. 머리에 쓴 것은 걱정거리이고 입에 쓴 것은 쓴박이지요. 그보다 더 쓴 것은 없다오. 이번에도 선비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나그네는 더욱더 화가 났지요. 선비가 자꾸만 엉뚱한 대답으로 자기를 놀려먹는 것 같았거든요. 내 말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신 머리 꼭지에 쓴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오. 나그네가 억지로 화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머리 꼭지 쓴 것이야 가뭄에 자란 오이 꼭지가 제일 쓰지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쓴 것은 없다오. 선비는 이번에도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짐짓태연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사람이 공경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는데 엉뚱한 대답에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니 상대를 할 수 없었지요. 내가 상대를 말아야지. 선비랍시고 사람 무시하는 놈들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생각한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던 길을 가려고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심술 고약한 사람과 말씨름을 했다가는 물은커녕 부하가 치밀어 화병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요. 나그네는 발걸음을 떼면서 선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 못할 양반이구만. 그러자 선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다니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나는 지금 말을 타고 있지 않소. 안 그렇소? 하고는 껄껄껄 웃으며 천천히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정말 말 못할 양반이지요. 현명한 재판. 옛날에 차악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논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올해는 열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히 와주었어. 거기에다가 벼도 쑥쑥 잘 자라니 풍년이 들겠구나. 농부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춤에 노래가 절로 났지요. 땅이 풍요롭고 곡식이 잘 자라는 것만큼 농부에게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농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있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림이 항상 쪼들렸거든요. 며칠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인데. 농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풀이 죽고 말았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돈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농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가 바위 옆에 제법 둘툼해 보이는 주머니가 농부의 눈에 띈 것이에요. 어라, 저게 뭐지? 농부는 얼른 뛰어가 주머니를 집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주머니 안에 엽전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이 돈만 있으면. 순간 농부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는 물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남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지. 거기에다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다시 꽁꽁 싼 다음 강가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강가를 지키고 있던 포졸이 농부를 가로막고 물었어요. 사또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니 방법이 없었어요. 농부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농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사또 앞에 선 농부는 돈주머니를 꺼내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소인이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물건을 줍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농부로다. 네,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마. 사또가 농부의 갸륵한 마음을 치하하자 농부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소인은 사또께 물건을 맡겼으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기고 광가를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광가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사또에게 넙죽 절을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였지요. 아이고 사또님, 제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제가 소를 팔아 남긴 돈인데 집에 가서 보니 없지 뭡니까? 사또는 때마침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온 뒤라서 얼른 농부를 불러 세웠어요. 농부는 잠시 기다리라. 그리고는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 저기 길 옆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 하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쉰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그 돈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느냐? 소판돈 200냥이 들어있었습죠. 200냥이라. 마침 이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왔는데 내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소장수의 말을 듣고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농부는 이 돈주머니를 어디에서 주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가 옆에서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냐? 사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이지 전 돈주머니를 줍기만 했을 뿐 돈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이방에게 시켜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세어보게 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은 돈주머니에 돈을 꼼꼼하게 세보았지요. 그랬더니 돈주머니에 꼭 200냥이 들어있었어요. 사또, 200냥이 맞사옵니다. 그때였어요. 소장수가 불이 나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어요. 사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00냥이 아니라 220냥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0냥을 세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의아한 눈초리로 되물었어요. 방금 전에는 200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220냥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돈주머니를 주워온 저 사람이 20냥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장수는 느닷없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말했습니다. 농부가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농부에게 죄를 씌워 20냥을 거저 얻어보려는 얕은 깨를 낸 것이죠. 그러자 농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보군요. 농부는 소장수를 향해 말한 후에 사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그 돈주머니에서 20냥만 빼돌릴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돈주머니를 모두 같이 사또께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또 역시 소장수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농부의 말처럼 자신의 목숨 같은 재산을 찾아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부당하게 20냥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돈을 주었더라도 가질 마음만 있었으면 20냥이 아니라 200냥 전부를 빼돌렸을 것이다. 소장수는 듣거라. 정녕 이 돈주머니가 내 것이 확실하렸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 그리고 그 돈주머니에는 200냥이 아니라 정말이지 220냥이 들어있었사옵니다. 소장수는 억지로 우는 소리로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교하고 뻔뻔스러운지 농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지요. 소장수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아마도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아닌 것 같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착한 농부가 20냥만 갖고 나머지 200냥을 가지고 왔을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사또가 판결을 하자 소장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200냥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은 뻔한 이치였지요. 사또, 아니옵니다. 어찌 저 농부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 돈주머니는 분명 제 것이 맞사옵니다. 소장수는 다시 한번 농부를 물고 늘어졌어요.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만 들어있는데 어찌 이것이 내 돈주머니라고 우기느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돈주머니의 주인은 이곳에 없으니 소장수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주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돈주머니는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농부가 가지도록 하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 소장수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렸던 돈주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돈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타고 슬펐지요.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내 돈. 하지만 후회를 한들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아들의 지혜.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이 사나운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그 심술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고을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잡아다가 곤장치는 일은 예사고 일 거두는 이방, 형방, 호방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아래 나졸들까지 이랬다 저랬다 골탕 먹이는 일을 밥 먹듯 시켰지요. 어느 날 심술 사나운 사또가 이방을 불러 말하였어요. 여보게 이방, 내가 요즘 통 입맛이 없어.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입맛이 없어서 기력을 잃으면 고을 사람들이 편안하겠나? 이방은 사또가 또 무슨 꿍꿍이로 일어나 불안했죠. 그러면 안 되죠. 이방이 마지못해 사또의 비위를 맞추자 신이란 사또가 또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 입맛을 돌아오게 하려면 산딸기를 먹어야 할 것 같아. 그것만 먹으면 잃었던 입맛이 다시 살아날 것 같거든. 그러니 이방이 산딸기를 구해오게나. 그 말을 들은 이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 겨울이니 산딸기가 있을 리가 없었지요. 사또, 산딸기라니요. 이방은 산딸기가 여름에 나는 열매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괜히 아른 체를 했다가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래, 산딸기. 새콤달콤한 산딸기를 먹으면 온몸에 생기가 돌 것 같거든. 아이고,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네 그랴. 네. 이방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고민이 되었지요. 산딸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심술쟁이 사또가 큰 벌을 내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어떻게든 구해보긴 하겠지만 이방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죠.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인가. 아이고. 이방은 끙끙 앓는 소리를 해가며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골머리를 앓았죠. 이것을 본 아들이 걱정스러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방은 끙 하고 앓는 소리만 낼 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시킬 수가 없었죠. 사실 하늘나라 신선이라도 내려오면 모를까 이 한겨울에 누가 산딸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효성이 지극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끙. 이방은 또다시 앓는 소리를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고민이 있어 앓고 계시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희들을 봐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거예요. 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며 말하자 이방이 맞이 못한 듯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이 한겨울에 말이다. 이방의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이방은 깜짝 놀랐죠. 얘야,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곤장 몇 대 맞으면 될 터이니 너는 괜한 고생할 생각은 말아라. 이방은 체념하듯 아들 걱정부터 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내일은 제가 아버지 대신 사또를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웬일이냐? 사또가 물었어요. 사또는 이방이 산딸기를 가져오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방의 아들이 빈손으로 찾아오자 짜증이 났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뱀에게 물려 자리에 눕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사또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겨울에 뱀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가 어째고 어째?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사또에게 또박또박 대꾸했어요. 뱀이 없으면 산딸기도 없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산딸기를 구하신다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끙끙 앓으시면서 자리에 누우셨으니 뱀에게 물리신 것이 틀림이 없지요.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사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정말로 산딸기를 구하러 산으로 갔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또 어른.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사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지요. 산딸기는 없던 일로 할 터이니 이방에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전하거라. 사또가 못 이기는 척 말하자 아들도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사또께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산딸기를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사또께 잘 말씀드려서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은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죠. 그날따라 더욱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사또가 또 무슨 심술이 도졌는지 이방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긴히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니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너라. 사또의 말에 이방은 또 한 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 수컷 말이 망아지를 낳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으니까요. 이방은 사또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했지요. 사또, 세상에 그런 일은 좀채 없는 일이라서. 이방은 사또에게 그런 일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멋이라? 그럼 내가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오? 단말 말고 당장 가서 구해오시오. 사또는 심술이 나도 단단히 났죠. 이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는 데야 힘없는 이방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럼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이방은 또다시 큰 걱정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어 이방은 또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이를 본 아들이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이방이 아들에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말했어요. 글쎄, 사또가 수컷 마리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도 깜짝 놀랐죠. 세상 어디에 수컷이 낳은 망아지가 있습니까? 사또가 너무하시는군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세상 천지에 수컷이 새끼를 낳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다. 아들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사또의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또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올게요. 이방은 이번에도 아들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 줄 거라 믿고 집에서 기다렸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이방 대신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또 너냐?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이 이방은 언제 온다더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아이를 낳아서 망아지를 구하러 갈 형편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사또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시라? 이방이 아이를 낳았다고?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내가 감히 고을 사또인 나를 놀리는 것이냐? 지금 어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이놈!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도 할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사또를 놀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오해이십니다. 저는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현명한 사또님께 여쭙고자 찾아왔을 뿐이에요.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하자 사또는 움찔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냐? 사또가 냉정을 되찾으면서 물었어요. 사또께서는 방금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수컷 마리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 하셨는지요? 그것과 저희 아버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무엇이 다른가요? 아들이 따지면서 조리 있게 묻자 사또는 난처해졌죠. 그래, 그건 내가 옳구나. 수컷 마리 망아지를 낳을 수 없다. 사또는 결국 아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지요. 아들이 그제야 웃으며 사또께 말했어요. 사또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또님께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명은 거두어 주세요. 아들은 정중하게 말하고 사또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허허, 그 녀석 참으로 재치 있고 지혜롭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말을 깊이 새겨 좋은 고을 사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또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방에게 전하거라. 참으로 똑똑하고 대범한 아들을 두어 나 또한 기쁘다고 말이다. 아들은 재차 사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사또는 심술 부리지 않고 고을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사또가 되었답니다. 뒤바뀐 보따리. 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어도
금실 좋고 인심 좋고 살림살이도 그만하면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여자거지가 밥을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여자의 배가 남산만한 것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된 것이었지요.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아하니 홀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남편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닙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와 남편은 본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단둘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지요.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부부는 의논 끝에 여자와 같이 살기로 했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라도 여기서 쉬라고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여자는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참으로 잘생긴 아들이었지요. 주인 부부는 자기 일처럼 좋아서 사방에 금줄을 치고 아이와 산모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하지만 너무나 고생을 해서인지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아기 엄마는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주인 부부는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르고 아이는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지요. 자식 없는 집에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였죠. 주인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동네방네 얻고 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지요.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를 할 무렵이었어요.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이 둘이나 생긴 것이죠.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었지만 부부는 워낙 착한 사람들이어서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어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저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우 하면서 우애가 정말 좋았지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건장한 어른이 되고 주인 부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요. 그동안 네 식구가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살림살이도 아주 넉넉해졌답니다. 하루는 주인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요.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큰애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줍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큰아들은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에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니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겠노라 했지요. 큰아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여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라니 기가 막혔지요. 거기에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랐습니다. 큰아들은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남의 자식이요. 동생은 친자식인데 나 때문에 동생이 재산도 못 받는다니 그건 안 되지. 안 되겠다. 나만 없으면 동생이 맏아들 대접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어요. 이튿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아들은 없고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지요.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집을 떠나노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모가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난 큰아들은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며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개들이 몰려와 공격을 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아했죠. 그러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벼랑 위에 나타나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 옆에 있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어이가 없어서 저런 못된 놈의 짐승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어요.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있었지만 그게 전 재산이었으니 큰일이었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몹쓸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네. 어찌됐건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다행이네. 큰아들은 보따리를 막대기에 깨워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에요. 개 섞어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군사들이 와서는 큰아들을 애워싸더니 그 보따리에 무엇이 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따리에 있는 것은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뿐입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끌러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사들이 맞이에게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나라에서 우리 나라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혜를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는 물건과 바꾸어 넣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큰일이 났지요. 큰아들은 잡혀서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어요.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 법석을 떨며 사정을 말할 새도 없이 사형을 시키려 했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큰아들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맏아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부부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지요.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보니 바로 그렇게 찾아다녔던 큰아들이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이랍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 놓았지요. 여자 거지를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혹시 그때 그 여자가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지요. 그래서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바로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과거 보러 갔다 급제를 하고 오는 길에 급병을 얻어 쓰러졌는데 병이 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났더라는 것이었지요.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큰아들은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었지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었지요. 그래서 큰아들은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를 하여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주신 부부와 친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